요즘 뭐 이렇게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때잖아요. 그래도 많은 제약이 있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제 189회 세종로 국정포럼을 큰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임을 하니까 박수를 언제 쳐야 될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수는 뭐 많이 치는 게 좋죠, 그죠? 오늘 또 오랜만에 서로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가장 소중한 게 안부를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전화나 아니면 제일 좋은 게 전화 같아요.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전화로 오늘은 저랑 한번 약속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늘 꼭 세 분하고 전화를 해서 안부를 서로 주고받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오늘 밤 11시에 다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주시고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는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이 눈장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들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눈빛으로? 좋습니다. 너무 강렬한 눈빛을 보내서 사람들 부담을 주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 달 포럼 좌장이신 서영수 의장님께서 오늘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189회 세종로 국정포럼 좌장을 맡은 서용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고문단님, 열정과 긍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덕망 높은 정회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 3대 방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책을 제대로 알리게 하고, 둘째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건의하게 하며, 셋째는 국민 모두가 바른 마음을 갖자는 방향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듣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황을 빗대어 출구가 없는 아포리아 시대,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의 여행 상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강연사로 모신 강선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님은 뜨거운 열정과 방향을 갖고 계십니다. 공무원들과 관계, 민간 조직들에 독려하여 어려운 변곡점에 처한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창업기업들이 비전과 새 역사를 만들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강선천 차관님의 정책 특강은 매우 유익하고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특강 내용은 우리 세종로 반응클럽 회원님들께서 신문기사로 자세하게 보도할 예정이오니 주변 벤처기업인 여러분에게도 적극 전파 확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선천 차관님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진행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럼 좌장이신 우리 서영수 의장님에 대한 소개는요, 우리 나누어 드리는 이 소식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산 증인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강성천 차관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오늘 아너러블 호스트로는 이우키 블록체인 위원장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우리 이우키 위원장님은 바른가치 대표와 한국데이터경제신문 대표를 맡아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미얀마 등 아시아 각국과 연계된 아시아 블록체인 공공서비스협회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우키 아너러블 호스트 이우키 블록체인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천 차관님을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차관님에 대한 소개와 모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미국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글로벌 허브로서의 도약에 관한 희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AI와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제2벤처붐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세종로 국정포럼 위원장님들과 짧게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189회 세종로 국정포럼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렵게 모신 초청 인사님은 제2벤처붐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선청 중소벤처기부 차관님이십니다. 오늘 차관님으로부터 국민과 함께 뛰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 중소벤처기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선재 차관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대강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과정을 역임하셨고요. 산업과 통상, 에너지 분야에 두루능한 정책통이십니다. 2018년 10월부터 차관 발탁 지점까지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 산업정책의 큰 틀을 짜는 역할을 맡아오기도 하셨습니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무역위 상임위원, 산업정책실장 등 역임하시고, 조직 장악력과 정책 추진력, 냉철한 판단과 치밀한 업무 스타일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강성재 차관님 모시고 이렇게 강연을 듣게 정말 기쁘고요. 이번 포럼에 또 차관님을 추천해 주신 분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님께서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 차관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중기부 차관을 맡고 있는 강성천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한 10여 분 정도 계실 걸로 기대를 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 큰 부담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실 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재미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재미가 없어요. 들으시면. 왜냐하면 굉장히 국민 전반을 상대로 하는 아주 추상적인 정책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 또는 우리 기업인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크게 흥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최대한 좀 졸지 않으시도록 재미있는 에피소드 좀 섞어서 좀 해드려야 되는데, 능력이 좀 제가 이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이쪽에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저는 좀 방금 제 소개를 받으셨겠지만, 저는 주로 공직생활은 제 산업부에서 했고, 주로 제 산업정책을 해왔고, 그리고 통상도 잠깐 제가 통상차관으로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비서관 한 1년 반 정도 하고, 이제 중기부로 이제 차관으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한 1년 1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좋은 점은 중소기업 정책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산업 정책과 좀 접목한 중소기업 정책, 중소벤처 정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점은 뭐 제가 오랫동안 이제 중기부에 근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기부에 오래 있었던 분들에 비해서는 아주 깊이와 현장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작년 4월부터 제가 이제 차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기부 출범이 한 4년 됐거든요. 그동안에 중기부가 해오던 일,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남은 1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소벤처, 소상공인 정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종로 국정포럼 아주 제가 훌륭한 포럼이라고 듣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드디어 출범식을 갖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입니다. 예, 방금 보셨던 동영상이 2017년 11월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출범을 하는 그런 출범식을 했던 장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때 코엑스에서 행사를 했는데 오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기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어왔다면 이제는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거다. 두 가지 큰 의미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저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 고도성장을 해왔는데 핵심 주역은 우리 수출 대기업이었지 않습니까? 수출 대기업이었고 정말 우리가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이러한 그 주력 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을 갖게 해준 그러한 이제 우리 주역이 수출 대기업이었다면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중소벤처기업까지 더해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이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심장이 아니고 또 다른 우리의 심장을 갖게 되는 정말 튼튼해지는 그러한 역사적 소명을 갖게 하는 그러한 부처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출범을 했던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이 오리지널을 따져가보면 1960년에 그 상공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상공부의 중소기업과라는 아주 과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60년에. 1960년에 상공부의 중소기업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1996년에 중소기업청이 이제 생겼습니다. 청이 생겼고 그리고 2017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됐죠. 그래서 과가 1960년에 생겼으니까 57년 만에 과 하나가 이제 부 하나가 된 거죠. 그만큼 그 사이에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경제적 비중이나 역할이 정말 커졌다. 거기에 상응한 정책 수요도 굉장히 커졌다는 의미고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런 역할을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1994년에 중소기업 정책과라는 데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산업부에. 그 당시 산업부에는 이제 중소기업 정책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국의 이제 정책과에 제가 사무관으로 그 당시에 주니어 사무관이었는데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1996년 중소기업청이 생긴 당시에 정책과 사무관으로서 이제 중소기업청의 설립 작업을 제가 실무적으로 우리 과장님 모시면서 제가 했었는데요. 그런 인연이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한 신생부처, 유일한 신선부처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을 했다. 이건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있는데요. 국정과제 중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맡고 있는 게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한 20분의 1 정도인데요. 첫 번째 국정과제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조성하는 것. 두 번째가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것. 세 번째가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네 번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상생률 촉진. 이렇게 5개 국정과제를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제 국정과제라는 것은 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책 철학과 방향이고요. 한 100개로 구성이 됐는데 그중에 한 5개 정도가 중기부가 중심이 돼서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별로 간략하게 그동안 해왔던 일, 성과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성과로 저희가 항상 꼽고 있는 게 제2벤처붐입니다. 벤처 스타트업 분야의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저희가 제2벤처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특히 중소기업 수출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지난 4년간 발전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코로나19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분야가 소상공인 자영업 부분인데요. 이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디지털 그리고 자생력 제고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해왔던 거,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의 어떤 상생협력, 이런 성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저희가 제2벤처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2벤처붐이라는 거를 저희 중기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저희가 억지로 꾸며낸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 90년대 후반부터 IMF 직후죠. 20년대 초반까지를 첫 번째 벤처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닷컴 시대였죠. 닷컴 시대, 인터넷 기업. 닷컴 시대 그때 벤처 투자도 많이 되고 벤처 기업도 많이 그때 생겼었고, 또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았었고, 첫 번째 벤처붐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첫 번째 벤처붐을 뛰어넘는 두 번째 벤처붐이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벤처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벤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고용의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 벤처 기업을 끌고 가고 있는 유니콘 기업이라든가 또는 예비 유니콘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선도적인 벤처 기업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2000년대 초반을 뛰어넘는 두 번째 벤처붐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붐이 저희가 오게 된 것은 정부 정책 때문에 왔다라고는 저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벤처붐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었거든요. 그때 뭐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있었죠. 그때 많은 실패도 하고 벤처 투자 기업들, 벤처 기업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실패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무엇보다도 벤처 기업들의 기술력, 그리고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튼튼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많은 벤처 기업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솔리드한 비즈니스 구조,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기술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가 그거고요. 두 번째로 벤처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엑셀러레이터라든가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이 업계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력도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풍부해졌다. 그래서 그러한 벤처의 생태계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발전했다. 이런 게 저희들은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도
우리 정부 들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벤처 쪽에 대대적인 투자 또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노력을 저희가 조금 더 했다는 그런 종합적인 결과가 아닌가.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통화가 많이 공급이 되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죠. 유동성이 풍부해서 저금리 상황 속에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벤처 캐피탈도 굉장히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세계적인 현상과 또 맥락을 같이 하는 이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합적인 그런 원인의 결과로서 지금 벤처 붐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업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창업은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해 창업이 2020년에 12만 3천 개입니다. 2019년에 10만 9천 개, 2018년에 10만 2천 개였는데 작년에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이 늘었죠. 늘었는데 여기 이제 약간 거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12만 3천 개 중에 상당수가 그 부동산 중개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 특히 부동산 임대 등록이 많이 늘면서 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걸 제외하더라도 부동산업을 제외하더라도 부동산업이 아닌 실질적인 창업도 역대 최대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통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술에 기반한 창업 숫자도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창업이 활발하다는 것은 특히 기술에 기반한 그 창업이 활발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분명히 우리 사회가 결국 역동적인 구조로 가고 있고 특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유니콘 기업입니다. 여러분 뭐 유니콘이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니콘 기업이라고. 유니콘 기업의 이제 정의는 기업 가치가 $1 빌리언, 10억 불이죠. 10억 불을 넘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비상장이어야 됩니다. 상장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기업 가치가 $1 빌리언, 10억 불을 넘는 기업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니콘 기업이 저희 기준으로 2020년에 13개입니다. 13개인데 2017년에 우리 정부 시작을 할 때 3개였죠. 3개였는데 지금 13개까지 늘었고 이 유니콘 기업 수를 가지고 이제 세계 랭킹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6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는 역시 미국이 되겠죠.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 미국, 중국, 그리고 아마 인도가 되지 않을까요?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보다 앞에 있고 우리는 뭐 일본보다도 더 많습니다. 13개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초고속 성장을 한 기업이고 유니콘 기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벤처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한 우리 생태계에서 그게 저희가 벤처붐의 하나의 지표로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지표로 보는 게 벤처 투자입니다. 벤처 캐피탈에서 우리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이 벤처 투자를 가지고 여기서는 잠깐만요. 벤처 투자인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6.6조이라는 것은 벤처 투자를 위해서 결성되는 펀드 결성액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해 벤처 펀드 결성액이 6.6조였습니다. 이게 2016년에 3.7조였는데 2020년에 6.6조입니다. 6.6조면 이 벤처 펀드 결성액은 2020년에 6.6조가 결성이 됐으면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조 원 자체가 굉장히 최대 규모였고 사상 최대 규모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투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벤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벤처 투자액은 지난해 4조 3천억이었거든요. 4조 3천억.
4조 3천억이었는데 이것도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벤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이 벤처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모태 펀드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모태 펀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 펀드라는 것은 중기부가 큰 펀드를 만들어서 벤처 투자를 위해서 결성하려고 하는 민간 펀드들이 정부가 출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펀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벤처 자펀드들이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 모태 펀드에 대해서 정부가 출자한 금액이 2017년에 한 1조 원 가까이 됐거든요. 1조 원. 그 전에는 보통 한 1,000억, 2,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7년에 정확하게는 9조 7천억 원, 한 1조 원 정도가 정부가 엄청나게 많이 늘렸죠. 모태 펀드에 대한 정부 예산이. 그래서 이 모태 펀드를 통해 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저희 자펀드에 대한 출자를 늘렸고 그것이 저는 상당히 벤처 투자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벤처 투자가 정말 시장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앞으로도 저희는 상당 기간 이렇게 갈 걸로 보고 있고 저희가 이거 작년 숫자인데 금년 1사분기 투자를 봐도 굉장히 두 자릿수 이상의 지금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폭발적으로 벤처 시장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정말 스타트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끼리 서로 경쟁할 정도로 굉장히 벤처 시장이 뜨겁다. 그래서 물론 이게 묻지마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시장 양치는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것들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벤처 투자법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도적 정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들도 좀 벤처 캐피탈을 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CVC라고 하는데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지주회사가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도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복수결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법상에는 주식 1주 1의결권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칙인데 이 복수결권이라고 해가지고 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주에 한해서 20배까지 1주당 20배까지 의결권을 허용하는 복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벤처 특별법을 좀 개정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결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벤처기업들이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 노력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좀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는 좀 노력을 하는데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복수결권 같은 경우에는 상법의 1주 1의결권 원칙까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어떤 권익을 좀 침해한다라는 그런 주장.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재벌 2, 3세들의 어떤 승계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등등이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이제 두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혹시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사례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들어보셨죠? 쿠팡이 상장했는데 정확하게는 한국에 있는 쿠팡이 상장한 것이 아니고 쿠팡의 모 회사인 미국의 본사가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그래서 거의 뭐 한 100조 정도에 달하는 그런 처음에 공모가 그 정도였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쿠팡의 의장 김범석 의장이 자기 주식의 29배 해당하는 의결권을 인정을 받았거든요. 29배. 그런데 미국은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는데 클래스 A, B, C 이렇게 나가는데 차등 의결권 29배의 의결권을 갖는 클래스 B
그래서 29배를 인정을 받고 상장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김범석 의장은 작은 주식으로도 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본인의 그 경영 철학과 아이디어에 의해서 회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벤처기업들도 창업주가 그 본인의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경영 철학과 비즈니스 모델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투자도 유지하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복수결권이 허용돼야 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사회단체나 또 반대하시는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이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벤처기업이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벤처기업 한 3만 9천 개가 되는데 벤처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규모가 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80만 4천 명인데 이건 4대 그룹이 지금 고용하고 있는 게 한 6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벤처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그런 이 고용 규모가 4대 그룹 전체 고용 규모보다 오히려 더 크다. 그 정도로 벤처기업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됐고 특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벤처기업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직접 벤처하고는 관련되지 않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혁신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규제자의 특구 제도라는 겁니다. 규제자의 특구 제도라는 건데 이 규제자의 특구라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산업 신기술을 실증토록 하고 그리고 그 거기에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규제를 실증 특례라든가 또는 임시허가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서 일정 기간 실증을 하도록 하고 그 실증 기간이 종료가 되면 관련 규제를 이제 개선하는 그러한 것이 그 규제자의 특구 제도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건 중기부가 지금 중부처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4개 규제자의 특구가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요. 지금 그 비수도권이 14개 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두 1개 이상 특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규제 특구가 시행이 되고 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격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노력 그리고 그 세종시 같으면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실증 특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그 한 2, 3년간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투자와 사업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오던 부분이 중소기업의 어떤 성장 부분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그 경쟁력을 키우고 그리고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성장 부분인데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있는 노력이 우리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공장의 보급을 통해서 우리 중소제조기업의 제조 혁신을 이루어내고 그걸 통해 생산성 혁신, 품질 향상 이외에도 근본적인 경제를 높이는 건데 저희가 구체적인 목표도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보급하겠다는 굉장히 앰비셔스한 타겟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시면 2020년까지 실제 거의 한 2만 개 정도 스마트 공장이 보급이 됐습니다. 보급이 됐고 내년까지 3만 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스마트 공장 이 사업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저하고는 인연이 깊은 부분인데 제가 산업부에서 이제 산업정책국장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과거 정부였는데
2014년에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조혁신 3.0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 저는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10,000개 보급하겠다고 그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작을 했던 사업이었고, 이게 중소기업부가 출범을 하면서 중기부로 이 사업이 이관이 돼서 더 확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만 개 정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기업과 또 같이 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정부와 함께 협업을 통해 스마트 공장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삼성인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혹시 그 주사기 불순물을 좀 최대한 낮추는 그 주사기 같은 경우에도 풍림 파마텍 같은 그때 공장이 있었는데 이 불순물을 거의 최소화하는 그런 굉장히 고난도의 공정이 요구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저희가 삼성과 같이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하도록 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생산량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었고, 풍림 파마텍 같은 경우, 그리고 불량률도 획기적으로 낮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보급을 통해서 우리 중소제조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고, 저희가 그 효과를 분석을 해보면 생산성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 예산도 정부가 2017년에 한 1조 원 정도였어요. 한 1.1조 원인데 지금은 2조 원이 넘습니다. 배 이상 늘었고, 이거는 이제 물론 중기부 예산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기부 자체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R&D 예산이 한 1조 7천억이 벌써 넘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R&D 예산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크게 늘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정부 R&D 지원도 2조 원 시대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부가 중소기업 R&D를 통한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숫자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인데요. 이 수출도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이 마이너스 0.2%였습니다. 전체 수출은 마이너스 5.4% 줄었는데 중소기업 수출은 0.2%, 거의 19년 수준을 유지를 했던 거죠. 굉장히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선방했다, 우리 중소기업 수출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작년에, 여기 숫자가 지금 이게 안 나왔네요.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한 18.7%입니다. 19.7%인데 2019년에 18.6%였는데 거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이제는 수출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방역 물품과 관련된 수출, K 방역 품목인데요. 뭐 진단 키트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쪽에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은 온라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배 이상 늘었고 한 106% 정도가 온라인을 통한 수출이었는데 그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수출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기부도 산업부 못지않게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브랜드 K라는 그런 정책인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브랜드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브랜드 K를 저희가 부여를 해서 홍보도 해주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33개 품목을 브랜드 K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좀 할 텐데 이 브랜드 K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이 브랜드 K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 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 역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받은 게 내수 분야, 그 중에서도
대면 서비스를 주로 하는 이제 소상공인이 되겠죠. 그래서 소상공인이 가장 힘들었고 지금도 물론 힘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재난지원금, 뭐 세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지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소상공인에게만 저희가 지원한 게 한 14조 원이 넘습니다. 14.3조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자금 지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죠. 이거 이외에도 초저금리 대출이라든가 뭐 또 전기료이나 또 착한 임대인 등을 통해서 임대료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가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중기부 차관 취임을 작년 4월 24일 날 했는데 4월 25일부터 제가 직접 챙기고 있던 분야가 이제 소상공인입니다. 저는 이제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주로 이제 대기업을 많이 상대를 해왔죠. 산업부에서 산업정책을 주로 하다 보니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이런 대기업을 상대를 해오다가 이제 소상공인 업무를 이제 처음으로 저는 하게 됐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은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 여기 회원님들 뭐 사시는 동네가 지금 다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동네 슈퍼부터 식당 또는 조금 더 나가면 전통시장, 상인들, 카페 다 이 소상공인이거든요. 우리 이웃이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뭐 친인척, 친구, 소상공인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가까운 분들 중에 한두 분들은 다 소상공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지금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중기부에서 TF를 구성을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부터 시작을 해서 재난지원금부터 계속 지금까지 지금 이제 손실보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이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 324만 명입니다. 324만 명이고 사업장이 없는 분들까지 따지면 한 5,600만 명이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 쪽에 종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기부가 최대한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어려움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이제 해오고 있고요. 이따가 이제 손실보상을 제가 특별히 따로 하나 좀 설명을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희가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입니다. 이 소상공인도 이제는 이 대면 서비스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그런 트렌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도 디지털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디지털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 스마트 상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을 아예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전통시장의 온라인화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특히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격차가 가장 큰 취약계층이 이것도 소상공인들입니다. 연세도 많고 또 학력 수준도 상대적으로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는 계층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이분들을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디지털 전문가, 저희는 디지털 매니저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낸다든가 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도 디지털 흐름 속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통과를 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온 게 이제 상생인데 상생은 뭐 이제 과거 정부 다 상생 또는 동반성장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지금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은 역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중기부는 이제 자상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발적 상생 기업에 이제 저희가 압축적으로 표현을 자상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발적 상생 기업을 통해 가지고 상생 노력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4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왔던 노력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과 사실은 방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어려운 계층인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극복을 하고 그 상권 단위 측면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형 경제의 어떤 주역을 육성하는 부분. 세 번째로 중소기업의 어떤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상생. 이런 방향이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과 거의 그 일맥상통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 이제 소상공인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은 당면한 과제가 지금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두 축으로 이제 진행을 저희가 할 텐데요. 이제 지금 당장 지금 그 현안으로 되고 있는 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손실보상이고 그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손실보상제가 논의되고 있는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가 그 작년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저희 해왔던 게 뭐냐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라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방역조치 일종의 행정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16일부터 집합금지, 예를 들면 유흥업소 같은데 또 그 한동안은 노래방 같은데 또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을 못하게 아예 집합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 감염의 원천이 되고 있는 일정한 사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집합금지라고 하고 또 영업시간 제한. 식당 같으면 어떻게 그때는 9시까지만 하게 하고 요즘은 지금 10시인데요. 영업시간 제한을 하는 식당 카페 같은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했는데 우리 헌법 23조 3항을 보시면 정부가 그 재산권의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 수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23조 3항을 보시면. 그런데 그 정부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 집합을 금지한다든가 제한했을 때 이건 일종의 공공 목적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제한 또는 사용 제한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헌법 정신에 따르면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금까지 그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거죠. 다만 정부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현금 지급을 해왔습니다만 그건 진정한 의미의 손실보상이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국회에서 지금 한 50여 개 이상 법률이 발의가 됐고 저희 중기부가 소속되어 있는 중소벤처 그 상임위에서 산중이라고 하는데 거기 법안 소위에 지금 26개 법안이 실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소위는 이제 차관이 주로 나가서 정부 입장을 설명을 하고 대응을 하는데 제가 지금 법안 소위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26개 법안 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손실보상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그 정부 여당과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과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과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종의 이제 소급 논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어찌됐든 큰 틀은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오면 정부의 어떤 일시적인 그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아니고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정당하게 그 소상공인의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을 측정을 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굉장히 정부로서는 전향적인 제도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봤는데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뭐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사례들을 다 보고 있는데 재난지원과 같은 그런 피해 지원을 일부 근거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그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는 그러한 나라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 법제화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예, 이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났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우리 이렇게 손실보상 등을 통해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화, 한편으로는 이게 스마트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 스마트 상점, 우리 소상공인 상점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스마트 상점, 그리고 또 스마트 공방, 또 전통시장을 온라인 시장과 접목시킨 디지털 전통시장,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마트 상점 2만 개,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방 600개, 또 디지털 전통시장 100곳 금년에 이런 숫자적인 타겟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 소상공인들의 활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상권 단위로 묶어가지고 상권 단위로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상권 단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상권 르네상스라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앞으로도 갈 거고 특히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지역상권법이란 제정 작업이 이제 거의 상임위 통과했으니까 법사위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지역상권법을 통해 가지고 이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이 의미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권에 있어서 처음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권 활성화 노력을 해서 상권이 막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죠. 임대료가 올라가서 결국은 최초에 노력했던 상인들은 변두리로 쫓겨나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임대료의 어떤 상승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상생 노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제 지역상권법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상권법을 통해서 상권 단위 젠트리피케이션도 예방을 하면서 또 쇠락한 그런 구도심 상권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2벤처붐과 같은 이러한 벤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노력을 할 겁니다. 할 거고 그걸 위해서 디지털 비대면 그림 분야, 굉장히 유망한 분야가 결국은 디지털 비대면 그림 분야인데 이쪽에 대한 창업붐도 대대적으로 활성화한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갈 텐데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청년 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늘 보고 있는 게 이 청년들의 창업 열기입니다. 굉장히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뜨겁고 숫자도 굉장히 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나름대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과 또는 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좀 모아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창업을 해서 성장하고 또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청년 창업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이 이제는 안정된 직장, 대기업이나 공직이나 이런 데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묻지마 창업이 아니고 정말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훈련도 시켜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창업을 하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정말 성실하게 창업해서 실패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저희가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저희가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2벤처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벤처붐이 일시적인 거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벤처붐이 더 확산되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스톡 옵션이라고 지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벤처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고급 인재를 확보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즘 IT 인재난이잖아요. 지금 대기업부터 해서 다 부족한데, 이 고급 인재들이 다 대기업을 이제 선호를 하고, 대부분. 우리 벤처 기업들도 굉장히 이 IT 인재를 포함해서 고급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과 경쟁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스톡 옵션을 통해 가지고 고급 인재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를 하고, 인재들이 그 스톡 옵션과 함께 기업이 성장하면서 스톡 옵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스톡 옵션인데, 이거를 좀 더 저희가 지금 제도가 이미 이제 시행하고 있고요. 이거를 더 개선 보완해 가지고 스톡 옵션이 활성화돼서 우리 고급 인재의 어떤 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 기업이 하는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K-바이오 랩허브라는 걸 이제 하나의 예시로 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지금 백신 가지고 좀 국가 간의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이 바이오 분야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바이오 분야의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벤처 기업들이 입주도 하고 거기서 실험도 하고 또 생산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지금 보스턴에 가면 랩 센트럴이라고 있는데, 바이오 랩 센트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적인 종합적인 바이오 벤처 기업의 공간을 저희가 만드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규제자의 특구도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그 스마트 제조 혁신, 저희가 아까 스마트 공장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2만 개 정도까지 지금 했고 22년까지 3만 개까지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단순히 개별 공장의 스마트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저희가 캠프라고 부르는데 KAMP, 코리아 AI 매니팩처링 플랫폼이라고 해서 캠프라고 저 부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그 스마트 모델의 방향은 개별 공장의 스마트화를 더 뛰어넘어 가지고 클라우드 방식에 의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공장을 스마트화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고도화해 나가는 모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좀 더 끌고 나가는 플랫폼, 제조 플랫폼을 저희가 작년에 이미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캠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끌고 나가는 스마트 제조 혁신 2.0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선도 모델, 5G와 AI가 연결된 스마트 공장 선도 모델,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K라든가 또 해외 우리 그 중소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K 스타트업 센터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그 수출 채널로서 온라인 수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인데요. 이게 상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상생이 정말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 그 갈등의 이 갈등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 대기업의 시각 또 중소기업의 시각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고, 진보 보수 또 시각이 다른 분야가 이제 상생입니다. 상생인데, 저희가 협력이 공유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탈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기부 차관으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결과 정말 이제 상생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이제 확신을 이제 갖고 있고요. 특히 제가 마지막 불법적 기술 탈취, 저는 과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술 탈취라는 게 과연 있겠느냐, 굉장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었거든요. 남의 기술을 뺏어서 한다는, 이거 정말 비도덕적이죠. 그래서 너무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 실제 그런 일이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중기부 차관으로 와서 케이스들을 보고 하니 굉장히 사실은 많다. 이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 문제라든가, 남의 기술을 뺏어간다든가 도용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주위에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산하는 기업도 실제 있고요. 정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도산하는 기업도 실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건전한 기술 협력을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대중소 상생법을 개정을 해서 그 중소기업 수의탁 기업 간의 기술 제공을 할 때는 반드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다든가 또는 그 기술 탈취에 대해서 법률적 쟁송이 있을 때 지금 어려운 부분이 이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이 중소기업들 또는 그 수탁 기업들의 이 입증 책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사위 문턱을 저희가 못 넘었는데 상임위까지는 통과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상한 기업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하고 또 그 소부장 같은 이러한 그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서 소부장이 자립화만이 아니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설부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년간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재미가 별로 없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생부처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아직도 역량은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그리고 힘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그 중소벤처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뭐 거의 이제 공직의 마지막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기부 차관으로서 와서 일하고 있는 거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남은 저희 문재인 정부 1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잠깐만 계시고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한 2분 정도만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승인 위원장님의 평소